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언론인이여 또다시 기대기가 되지 맙시다. 최문호 KBS 기자가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사명감으로 국회로 달려간 기자들도 많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면서 판단과 분석 없이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 쓰는 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에서 언론인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찾아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지적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진실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기계적 중립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난국에 기레기의 오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씨의 내란과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두 번째 또 시도를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5시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표결은 뭔가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알릴레오에서는 이번 화요일 날 도대체 왜 이 시국에 반란을 일으키는가, 쿠데타란 도대체 무엇인가, 계엄이라는 이름을 쓴 쿠데타란 왜 저질러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두환의 계엄 또 윤석열의 계엄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요일 날 다시 내보내면 되는 것인데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목요일 특별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봉지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신 이 자리의 코너 이름이 현자타임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너무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보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런데 근데 해명 담화는 왜 또 오늘 아침에 해가지고 점심 먹은 게 얹히도록 했을까요? 들으신 소감부터.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글쎄요, 뭐 워낙 정신 세계가 독특해서 그 논리적인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극단적 이념성, 폭력성, 과대망상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러는 와중에도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태극기 부대나 어떤 뭐 자기 한 10% 정도 되는 지지층을 철석같이 믿고 그들을 광장으로 소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싸우자 하는 선동인데, 이건 기어이 국민들 피를 볼고 말겠다는 섬뜩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이후에 다퉈볼 만한 여지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됐습니다. 1공수, 9공수, 3공수의 부대 일지가 다 파기됐거든요. 우리가 5.18 진상규명을 하는데도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은, 그때 광주에 내려간 공수부대가 광주에 있을 때 그때만 부대 일지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는데 저는 뭐 제보를 받았거든요. 부대 일지가 없어지고 편집되고 있다. 이런 그 말 맞추기,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 지난주 한 사흘 전에 국방부에서 아직도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걸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하는 말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실패한 쿠데타가 마치 의도된 실패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의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다 새빨간 거짓말이지만은 요게 원래 계엄 선포할 당시부터의 시나리오다. 자기가 병력 출동에 책임이 없는 것만 제대로 소명하면 이 폭동, 내란 폭동의 의도성과 목적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죄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게 빠져나가니까 요런 걸 이제 어필하는 이렇게 해서 의도된 실패였다는 이런 사후 짜맞추기였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부대 일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일지가 몇 개 없어지면 서류 잔뜩 있을 텐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군부대의 행정 서류의 간소화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부대 일지 한꺼번에 다 적어놔라. 또 무슨 관련 서류, 서류 이렇게 만들지 말고 부대 일지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대 일지를 말소시켜 버리면은 그거는 없애기도 했고요. 그나마 남아 있는 흔적은 예. 이건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예.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군사 경찰이 와서 전원 수거해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김선호 권한대행의 국방 체제가 아직도 그 계엄 해제 직후에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군사 경찰이 와서 수거해 가고 있다. 그다음에 국회 국방일 대비해서 편집되고 있다. 여기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가 보시기에 대통령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길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셨겠지만 극우 유튜버 방송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런데 센 축에서 극우 유튜버도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주장만 있잖아요. 증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것은 간첩, 마약, 조폭 이 단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간첩, 마약, 조폭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다. 뭐 예산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뭐 검사들을 탄핵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국정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국정원 같은 거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걸렸는데 이 외국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한테 줘야 되겠다. 뭐 별의별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본인의 직접 발언이었습니다. 예. 선관위에 군인들을 개헌군을 보낸 거는 부정선거 서버를 확인하라고 내가 장관한테 지시한 거다라고 오늘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음모론에서 완전히 빠져 있구나. 그걸 확인하라고 군인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본인의 입으로 이제 오늘 확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참담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외교적 갈등도 생기겠다 이러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론의 배후는 북한 개입설도 있지만 중국 개입설도 있어요.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 보면. 근데 오늘 대통령 입에서 직접 중국인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외교적 갈등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럼 우리 외교 당국에게 네.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다 끌고 들어가느냐, 니네 내란 사태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거군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 중국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국제적인 국내적인 갈등이 지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윤석열은 좋은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이게 큰 손실일지 몰라요. 네. 그러나 어떻게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름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많이 만들면 많을수록 지금 윤석열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담화로 인해서 실제 태극기 부대 숫자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담화를 대통령이 오전에 발표한 것은 전체 국민을 향해서 설명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지지 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극우 세력들을 향해서 내가 논리를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싸워 주시오. 단톡방에도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봉 기자가 잠깐 설명한 대로 그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장했던 걸 대통령이 이제 이해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 봐 하면서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기세 등등하게 나오는 거죠. 즉 그저께 기사를 하나 썼었는데 이제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보다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워딩은 저한테 워딩이 이거였어요. 대통령의 머릿속은 유튜브뿐이다. 이 워딩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이러는 거냐고. 근데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석에서도 만날 정도로 친합니다. 친하고 전화 통화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예. 서버를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예, 컸죠. 무슨 뭐 북한군이 해킹하거나 이런 흔적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서버에다 꽂고 해킹을 하면 누가 해킹을 못 합니까? 서버에다 USB 꽂아서 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것 같습니다. 국정원한테 서버 한번 들여다보라고. 근데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해킹 당한 흔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오늘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예, 이게 이거 배입니다. 사과 아니고 배입니다. 아니 그거 사과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국정원 점검한 걸 5만 군데 기사를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무기 있게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극우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게 신호가 되죠. 그래서 선관위 서버가 완전히 북한의 무방비로 네. 노출돼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밖에서 듣기에는 아 이게 진짜 조작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더. 그러니까 우리 기울어져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는 외부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정부망인 행정망인과도 단절이 돼 완전히 있어요. 단절시켜놔야죠.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서버에 침투해가지고 계엄금처럼 조직적으로 하려는데 계엄군들 사진만 찍고 왔잖아요. 로그인을 못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협조를 하면 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런 거를 믿고 그걸 확인하라고 그걸 위해서 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미 대선 때 유세 현장에서 부정선거하는 것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다수 했고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황교안 후보 있었잖아요. 예. 네, 서로 그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그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합니다. 어허. 예. 그건 수사를 해보고 증거를 확보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도 황당한 음모론이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반대로 당신은 어떻게 이긴 거야 대선을 0.73%를 있으면 당신이 조작한 거 아니야? 예. 이게 아닐 거예요 또. 나는 한 17%더 앞섰는데 이 조작 세력 때문에 질 뻔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마 이 음모론은 올해 특히 총선을 대패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것도 있었는 게 왜냐하면 올해 그 4월 총선 직전에 보니까 3월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갑자기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21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 대법관이 이번 체포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명단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다. 그 국정원 1차장 그 메모에 보면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써 있습니다. 권순일을 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무슨 뭐 그런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번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권순일 너는 그때 21대 총선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야. 그러니까 이번 올해 총선 앞두고도 네 걸 한번 봐야겠어라는 생각하에 지시를 한 걸로 전 그건 100% 맞다고 생각이 드는 이렇게 거죠. 해야 권순일 대법관과 여론조사기관 꽃과 중앙선관위 세 군데가 거기 왜 들어갔는가가 이제 연결이 되는군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으로건 뭐건 간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사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게 계엄 선포 전에 용산에서 자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거 경위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계엄 선포하기 한 2, 3일 전에부터가 긴박했는데 예, 그 두 가지 보고가 올라왔대요. 첫 번째는 이제 명태균 건인데 조금 곧 저 황금폰이나 아니면 그 데스크탑이 포렌식이 끝난 게 있는데 터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가지고 계엄 선포 한 이틀 전인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한동훈한테 저 만나자고 연락이 갑니다. 예. 근데 이게 속된 말로 이제 한동훈이가 씹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절한 거거든요. 이때부터가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올라간 보고서가 이제 계엄이 됐을 때 예. 이게 내란죄나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데 누가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결론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병력 투입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국방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떨궈버리고 뭐 이런 서너 가지만 지키면은 이건 뭐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왜 내란이냐. 나는 단지 야당 경고형으로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냥 떠돌던 말이 아니라 12월 4일 날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저녁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뭐 수습이 급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병력 투입 지시한 거 아니다. 두 번째 저기 야당에 경고만 했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 그럼 왜 나를 체포하고 왜 나를 뭐 이러고 한마디 더 한 건데 그거는 개헌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애초 내 지시가 아니다. 그건 포고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실제 그 시나리오대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대략 6일경부터 양심선언이 사령관들의 양심선언이 예.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오늘 담화에서 내용이 바뀝니다. 아, 예. 어떻게 보냈긴 보냈는데 질서 유지용으로 보냈다. 국회를 보호하려고 보낸 거다. 비무장 300명만 보낸 거고 일부러 늦게 보낸 거다. 담화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둘러대니까 요건 이제 플랜 B가 나온 건데 이것도 나중에 그 이 내란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유죄 판결된 중요한 항목인데 이거를 지금 제거하기 위한 또 사후 그 거짓말이 나온 것이죠. 김용환 전 국방장관이 웬만한 건 다 저질렀다 그러고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군사령관들이 국회에 와서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건 치명적 일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문 뜯고 그 의사당 끌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제 150명이 아직 안 됐으니 지금 끌어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전화는 윤석열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사령관한테는 자기가 절대 전화를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왜 했느냐? 원래 시나리오 없이 헬기 출동이 늦어지면서 초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접 작전에 개입을 해버렸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전화가 사령관들한테 한 4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란 수계라는 흔적을 남겨버린 건데 그냥 병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것만 해도 오늘 담화의 맥락에 보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냥 난 확인만 했을 뿐이다. 그랬는데 어제 특전사령관이 얘기한 거 그거는 정말 치명적이죠. 예. 뜯고서 저 진압을 하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폭동행을 직접 지휘한 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특전사령관의 그 대통령하고 통화한 비와 폰을 국방부가 수거해 갖고 군사경찰이 지난주에 발빠르게 개입했던 걸로 봐서 이제 이것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전화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잡아떼면 그건 잘못 알아들은 거다. 이렇게 또 둘러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령관들이 그렇게 또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좀 한 가지 되게 의외의 인물이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 예. 홍장원 1차장이 전 되게 의외더라고요. 이분 그 윤석열 대통령 되게 가까운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가까운 인물인데 그리고 그 대북 1차장이 그 대북 담당입니다. 예. 오랫동안 그 대북 공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간척간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많이 소통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양심선언 비슷하게 하면서 어제는 그 홍장원이 그때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뒤에 방첩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적은 체포자들 명단 이름이 사실은 이분 폭로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메모 상단에 보니까 14명, 16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2분 정도 짧은 담화를 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희 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네. 만나고 와서 뭐 질서 있는 그러니까 뭐 당정이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날 당론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탄핵안에 대한 그 반대를 하기로. 오늘 담화와 그 담화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거는 대놓고 국민을 다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거기에 대한 그 말을 또 믿고 국민 앞에 그 말을 전하면서 한동훈이 또 2차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담화를 할 때의 머릿속과 지난주 토요일의 머릿속이 다르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의 그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한 거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홍장원 차장의 폭로는 거기에는 일정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폭로가 아니에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심각한 불화입니다. 불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 저기 이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서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 조태용 원장은 국무회의가 열렸다. 물론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지금 어쩌면은 들어갔던 걸로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저기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면서 나한테 철저히 그 방어막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먼저 전화한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고 그 다음에 1차장이거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얘기 안 해주고 국무회의 건도 사실을 얘기 안 해주고 아무것도 사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자기는 물었대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실제 계엄 선포하는 거냐 뭐하냐. 그런데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뭐 속된 말로 쌩깐다 그래요. 네. 예. 예. 여기서부터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네가 해라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미 국정원장은 저기 자기는 혼자 내빼는 걸로 보이는 것이죠. 네. 이때 이제 격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때 11명인가 뭐 불러주는데 이제 받아 적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4명이란 말도 있고 뭐도 있게 된 16도 건데 있고. 16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 홍장원 차장이 받아들인 거는 대통령이 나보고 내가 책임지고 이거를 총대를 메고 모든 일을 성사시키라는 뜻으로 되니까 이거 혼자 뒤집어쓰라는 말로 비춰지거든요. 아니 원장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뭐 그냥 원래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돈이고 인력이고 방첩사를 몽땅 지원해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이러니까 왜 내 일이 나 비즈니스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이 말려들게 하는 장치만으로 이게 작동이 되니까 이때 상당히 그 마음이 흔들리고 격분한 걸로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군 상당 고위직 책임자라면 야 이거 잘못 말려두면 연금 다 날라갈 건데 차라리 왜 늦게 출동했냐 왜 제대로 조치를 안 했냐 하고 대통령한테 혼나고 좌천되는 게 낫지 반란군이 되어서 연금 다 날라가고 그 50 비리 수사 이런 걸로 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떤 조치를 당했는지 고민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건 봉지욱 기자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방장관은 지발로 걸어가지고 네. 검찰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것도 골라서 간 건 네. 골라서 간 거겠죠. 뭐 다 계산하면서 네. 그냥 걸어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을 하고 검찰과 중앙지검에 새벽에 간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속보로 뜨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조사 내용들이 이 사람이 말한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게 언론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뭐 몇 번 교체했다든지 디테일한 것들이 밖에 언론에 쭉 나옵니다. 뭐 텔레그램 다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먼저 잡았어. 이거 주요 인물인데 우리가 먼저 잡았어. 그리고 우리가 얘를 지금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어. 이거를 알리려면 정말 조사만 하면 그게 안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이제 언론에 흘려주는데 이제 각 매체에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흘려준 거죠. 그게 이제 언론은 제가 그때 좀 황당했던 것은 검찰이 이거 왜 수사지였어요. 검찰에 왜 갔지 저 사람이? 경찰로 갔어도 됐고 또 뭐 됐는데 왜 검찰에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 모종의 뭐가 딜이 있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것보다 대부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람이 그 검찰한테 그 진술 그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뭐를 진술했냐. 그 내용들. 거기에만.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뭐 가기 전에 휴대폰을 2번 바꿨는지 3번 바꿨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깡통폰을 제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기자가 안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 보도가 됐었죠. 네. 그래서 네. 좀 아까 김 의원 얘기하신 대로 진술들이 사실은 보면 계속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 뿌리고 요리 맞췄다 조리 맞췄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검찰 수사에서 이게 그게 확실히 나올 건지도 의심스럽고 말이죠. 지금 진실의 반도 안 밝혀졌어요. 반도 안 된다. 네, 이번에 내란 음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김용현 장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특전사, 수방사는 출동 병력이지 기획 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현을 보좌한 참모 그룹의 실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저기 CP라 그러죠. 지휘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용산하고 소통하고 예. 작전부대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각종 정보기관, 방첩부대 다. 예, 이런 것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합참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래.
그리고 방첩사는 뭐 선관위 점령하고 지금 포고문 뭐 이런 정도 연루밖에 안 나와. 네. 뭐 체포자 명단하고. 그러면 감쪽같이 사라진 지휘소예요.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군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저는 최소한 두 개가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무, 법무 쪽을 보는 기획그룹. 이건 이제 방첩사의 어떤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무라는 건 용산하고 소통하고 체포할 사람들 명단 작성하고 또 이 법적인 문제 들여다봐야 되고 언론 홍보는 어떻게 할 거며 포고문은 언제 나가고 이런 기획그룹입니다. 요것은 일종의 기획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운영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몇 시에 1공수, 9공수가 그렇죠. 가고 예. 3공수는 언제 가고, 실제로 이번에 그 밝혀진 것만 뭐 선관위에 300명, 국회에 280명 이러지 실제로는 이건 극히 일부고 수천 명 단위거든. 특히 3공수 병력은 오다가 공중에서 되돌아갔어요. 예. 우린 이거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국회의장이 의결하자 착륙조차 못하고 공중에서 헬기가 되돌아간 거예요. 그 인천 남동구에서 온 병력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부대가 전라북도 익산의 7공수, 7공수, 예. 그다음에 충북 증평의 13공수. 13. 예, 이렇게 되면서 축차적으로 국회의사당의 추가 병력이 증파가 되고 민주당사, MBC 이렇게 다 퍼지는 구조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공수가 이제 그 지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강대 쪽에서 왔거든요. 예. 그 시민한테 막혀서 못 온 그 왜 막 시민들이 지휘 차량을 막 네, 붙들고 몸으로 막았던 그 몸으로 막고 부대죠. 이래서 못 들어가. 이게 수방사에 전화한 내용이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이 군사력 상황을 누가 통제합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두 개의 비밀 지휘소가 있다. 근데 첫 번째 기획 그룹은 방첩사의 사이버 보안국에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 대령 4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예. 이자들의 역할로 보여진 게 그게 정보보안팀이라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획하는 어떤 그 참모 조직이고, 그 다음에 합참의 작전 라인을 장악해야 돼요. 거기에는 그 한국군 C4I, 그러니까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참의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해군이고 말도 안 들어. 그런데 합참 차장이 정진팔입니다. 이름도 좀 뭐 깡패같이 되는데 정진팔인데 예. 이 사람이 쿠데타 직전에 들어와 합참 차장으로. 그때 그 6개월 동안 합참 차장이 3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합참에 대기시켜놓은 팀들하고 연결고리라고. 그래서 합참의장, 작전본부장이 아닌 다른 직위자로 해서 아마도 합참의 작전본부 내에 이거를 주무관장을 하는 게 합동작전 과장입니다. 그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병력 이동을 통제하는 이런 운영 체제가 참모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김용현이 아무리 혼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비밀 지휘소가 일체 실체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지금도 숨겨져 있고 지휘자들이 다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포고령 작성은 누가 했으며 작전 운영은 누가 했고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 일주일이 지나갔다는 게 뼈아픈 겁니다. 얼마든지 증거인멸과 조작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밝혀내려면 군, 경,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가지고 예. 운영이 된 그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 운영 체제를 하려면 그 위에 대통령은 일단 제껴놓고 국무총리가 각 수사본부들은 합동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하겠는데 국무총리가 그거 할 사람은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갖고 수사권을 도대체 누가 주도를 할 거냐 그래갖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죠. 이게 국민들 보기엔 되게 황당하죠. 세 곳 수사기관 세 곳이 공수처, 경찰, 검찰 세 곳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디올백 관련해서 조사할 때 출장 조사
나갔잖아요. 가서 김건희 여사 가서 심지어 검사들이 자기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반납을 하고 네. 조사를 했던 그래서 것이고 뭐 외람되지만 몇 네. 말씀 묻겠습니다. 네. 그냥 온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특히 검찰이 스스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까지 밝혀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도 결국에 불기소했지 않습니까? 얼마 몇 달 전까지 그랬던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죽기 살기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 그리고 더군다나 그 수사본부장을 박세현 서울고검장이라는데 서울고검장 보니까 무색무취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동훈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직속 후배, 2년 후배. 그리고 그 수사본부의 본부장급, 과장급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팀장급들을 보면 대부분이 윤석열 혹은 한동훈과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검찰이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검찰은 항상 우리가 이제 미디어 언론 그 뭐라고 합니까? 감시견이라고 하잖아요. 예.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보니까 뭐 경비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언론이 애완견이 되면 안 되고 감시견이 돼야 되는데 때로 경비견 같은 언론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경비견은 평소에는 굉장히 충직하게 따르다가 주인이 안 되겠다 싶으면 주인을 물어뜯는 그 개라고 합니다. 검찰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의 주인 몇 달 전까지 불과 대통령이 시킨 대로 다 했다가 이제 와서 자기 조직이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물어뜯고 자기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와중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초반에 이 사건 초반에 뉴스타파만 주구장창 그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은 절대 안 된다고.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수사권도 없잖아요. 원래 직권남용으로 법정 이걸 따지면 어떻게 없죠. 합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나쁜 거죠. 사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어야 됐어요. 그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으면 직권남용을 걸어갖고 내란을 한다? 저희도 그렇게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그 사건을 어떻게 검찰이 수사합니까? 명예훼손을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검사들이 재판장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김만배와 신앙님이 동거래를 했어. 이거는 부패 범죄잖아. 이것과 이것이 뉴스타파 보도가 관계가 있어. 근데 재판장이 보기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공소장을 바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판 가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부분에다가 그 이제 그런 어떤 성향과 배경이 있다는 거는 그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날 10시 반 정도에 이제 23분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쯤에 대통령 담화가 끝납니다. 네. 그리고 10시 42분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총출동 그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적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그 액션은 11시가 채 되기 전에 대검의 대책회의가 열린 거예요. 대검에서. 예.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대책회의 성격이 뭐냐를 규명을 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그 시간에 대검의 대책회의라는 것은 이 계엄이 합법적이냐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려고 소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예. 그걸 왜 소집했냐고. 물론 당연히 그냥 비상 상황이니까 소집을 했다 그러지만은 계엄사를 지원한다든가. 이 이후에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 검찰은 뭘 해야 되느냐. 검찰에도 계엄 실무 편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회의를 하다가 불과 이제 이튿날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수사본부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 전날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 수사본 생기기 전에 거꾸로 이거 대책 회의하면서 지원 대책 논의하고 저 충무훈련이라고 왜 을지 연습 때 하는 거 그때 각 부처마다 다 갖고 있는 계엄 실무 편람 계엄 그거 실무 편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두툼한 책이 합수부 있죠. 지원 방안 뭐 이런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방첩사나 계엄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 파견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 활동을 하다가 180도 바꾼다?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검에서 그 대책 회의가 굉장히 신속하게 열렸어요. 그러면 왜 열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도 비슷한 게 열렸는데
그 대책회의 주재하던 경찰청장, 서울청장 지금 다 또 잡아가뒀는데 대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물론 뭐 거긴 물리적 기관이 아니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TV만 받겠습니까? 예? 이건 아니잖아. 예를 이거는 들면 지금 검찰 특수본이 예. 정말 의지가 있다면 박성대 법무부 장관 체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국무회의 갔으니까 일단 체포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돌리는 뭐 김용현 체포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야, 그 검찰 잘한다 이렇게 되면서 야, 검찰이 일 제대로 하네. 윤석열 잡아넣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국민이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난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경비견 같이 자기 주인을 물어뜯으면서 자기들의 생존 기간을 늘려왔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조할 때는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예, 3개 기관이 하고 검찰은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3개 기관이 일부러 배제를 한 건지 검찰이 우리는 독자적으로 뭔가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하면서 빠져나간 건지. 근데 확인이 저거는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군이 왜 검찰을 선택했을까?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군사 경찰이 있고 군사 검찰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군사 경찰은 조사본부입니다. 그게 이제 컬처럴타가 군내 조사본부인데 거기는 경찰 쪽으로 가고. 같은 경찰이라고. 그다음에 군 검찰은 일반 검찰로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국방부 내에도 검경 갈등이 있거든. 네. 아니, 거기도 결국에는 그 국방부 차관이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최대한 협조하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그 대검이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시는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군 검사도 박정훈 대령 그 사건 못 보셨습니까? 이게 대통령 그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박정훈 대령 구속시키려고 했던 맹종하던 여기도 경비견입니다. 네. 그러는데 검사들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검사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군 검찰이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는 박정훈 대령 때 그 폐악질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부분도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그 왜 휴대폰 파기하고 예. 그 사람도 증거 인멸하던 그 당사자고 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엄에 대한 포고령을 이게 발표하기 직전에 김용현 장관이 법적 검토를 거쳤다 그랬거든요. 그 법적 검토를 누가 했겠냐 이거예요. 누가? 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아니면 국방부 검찰단장이나 예. 아니면 어떤 그 저기 법무 장교들이 했을 건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안 밝혀놓은 상태에서 수사본부에 검사가 가는데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외국 기자들한테 물으면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후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막 뒤죽박죽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가 언제부터 다시 후진국이 된 거야? 뭐 이러는 건. 그리고 외국 기자들의 시각은 얼마나 간단하냐면 국무위원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 같은 계엄령을 발동한다? 아니 국가의 경제라든가 대외 관계라든가 복잡한 게 이렇게 얽혀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긴 왜 안 되냐라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면 계속 대통령한테 욕하면서 대들다가 바로 사표 던지고 나와가지고 언론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에서 폭로하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 절차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국무위원이 그렇죠. 대통령한테 뭐 종도 아닌데 노예도 아닌데 의견이 안 맞으면 대들고 싸우고 하다가 다수의 국무위원이 그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하면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던지고 나와가지고 합동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이 지금 저런 거 하는데 저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외신 기자들은 너무 뻔한 건데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 상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를 보자고. 네. 그러면은 저기 제일 이 판이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이 행주대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주대교는 34단 관할이에요. 근데 이 사단장이 상반된 지시를 2개를 받은 거예요. 반란군 쪽에서 열어라. 열어라. 그다음에 진화군 쪽에서는 닫아라. 사수해야 된다. 사수해라. 그러니까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반만 열어요? 비스듬히 설치해가지고 그 틈으로 공수부대가 인천에서 출동해가지고 행주대교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쿠데타가 끝난 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3스타로 진급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군과 이 국무위원들의 이 행동을 보면은 겉으로는 뭘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쪽 구멍은 열어줌으로써 양쪽의 대비를 다 했다. 특히 군에서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벌어지는 게 그 34단 같은 행태인데 이제 사태가 그 저기 쿠데타군에게 불리해 주니까 양심 선원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나와 또 양심이라는 게 어떻게 일시에 양심을 찾냐고 이래가지고 쭉 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게 바리케이트를 쌀 때 한쪽은 열어두는 전략이다. 이게 지금도 지금 통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 국무위원들 중에 그럼 바뀐 사람이 있어? 뭐 하나는 그냥 제일 의심스러운 친구는 그만두겠다 그러고 나갔고 하나는 검찰로 재발로 걸어 들어갔고 그렇죠. 나머지 다 그대로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직도 뭐 군 통수권 갖고 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통수권을 유지하고 있고 국무위원들도 다 그대로 돼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말은 그럼 아직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구만. 그러니까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해명 발언을 보니까 저건 내란이 진행 중이구만. 계엄은 해제됐다고 하지만 계엄이 저 사람 의식 속에서는 해제된 게 전혀 아니구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런 기사회생 얘기를 찾아오면서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용산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력, 또 군에서 많이 부역했던 자들이 이중 플레이. 그러면서 제가 요즘 언론을 보면 정말 경악하는 게 자기들은 저항했다는 경쟁적 언론 플레이에 언론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 이러고 뭐 눈물겨운 저항? 뭐 제목이 이러더라고. 뭐 방첩사의 법무관들이. 예. 야, 진짜 받아쓰기 시작하는데 아주 제가 미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쭉 진행이 되면서 살겠다고 이제 튀는 놈, 또 대통령하고 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말 주범들, 숨겨진 지휘소, 여기에 부역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주말에 그 탄핵안이 올라간다니까 대통령 담화는 그 설계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맞춤식으로 설계된 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알면은 이제 진상이 얼추 나왔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혀 안 나왔어. 진상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묘한 게 대통령의 발언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 위태로운 험악한 단어들을 쓰면서 이제 몰고 가는데 그게 이제 양비론인 거죠. 네. 야권이 얼마나 험악한 인간들인지 모르시죠. 저 친구들 나라 말아먹을 친구들입니다 하면서 자기하고 이제 약간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이게 이제 양비론에 이제 언론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 쓴다거나 그거는 평가해서 층위가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법을 갖다 계속 또는 특검을 계속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추진하고 하는 문제하고 자기가 멀쩡한 나라를 갖다 갑자기 계엄으로 몰고 가서 내란 사태를 갖다 촉발시켜 갖고 사실상 아직도 내란 상태에 유지가 되는 것처럼 진압이 다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전혀 다른 건데 양비론으로 살짝 프레임을 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통령을 검찰이나 어디든 제가 불러갖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이제 이게 걱정이 남은 것 같아요. 빨리 그 상식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내란이 진행 중이고 저희 뉴스타파는 이걸 다단계 내란이라고 다단계 합니다. 내란. 지금 단계별로 내란이 계속 전환이 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고 있는데 검찰은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을 체포한다 말씀하셨지만 11명의 국무위원 중에 누구도 사과하거나 사표를 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저는 그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혼자 사표 냈네요. 네. 그 사표 내고 그분은 사실은 사표가 수리되면 안 됐던 분인데 사표를 수리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둘은 이제 뭐 그 고등학교 또 충암고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더라도 계엄 상황이냐 아니냐를 그 판단하려고 했으면 비상국무회의에서는
국정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데 갔잖아요. 네. 그럼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 역할을 하러 간 겁니다. 종합 총괄적인 우리 정보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은 비상 상황이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KBS가 조태용 원장과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단독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단독 인터뷰인 걸 그 완전히 빼냈는데 말려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거 아무런 검증 없이 KBS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조태용의 주장을 다 실어주고 조태용이 결국에 하는 건 뭐냐? 홍장원 1차장이 나한테 이재명한테 전화하라고 했다. 그래서 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야. 근데 언론이라면 이렇게 봐야죠.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틀 후인가 시민단체,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시민단체가 홍장원 1차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이제 국정원법에 있는데 그건 사실 검찰 소관도 아니에요. 근데 고발하자마자 지난주 토요일에 고발했어요. 하루 일요일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홍장원 1차장한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해요. 피의자로. 언론이라면 이런 걸 취재해서 아니 국정원이 왜 저러지? 왜 홍장원을 죽이려고 암투가 그러지? 벌어져. 예. 왜 홍장원을 죽일까 생각하면 홍장원이 대통령과 전화한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어느 국정원장이 특정 매체와 인터뷰한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 검증 없이 실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뒤돌아보면 그럼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왜 간 거야? 거기서 뭐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그 표했다고만 돼 있죠. 우려를 부분이 표했다. 홍장원하고 조태용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아주 치명적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언론이 속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명 로비에 많이 넘어가는 이게 이 구명 로비를 할 때 50%의 진실은 뿌려주거든. 네. 예. 언론한테 이걸 당 모의주기라 그렇죠. 그래 전문 용어로. 예. 그러는데 그럼 우르르 와서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번 주도 사실은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탄핵이 주말에 이루어지면 이제 양심 선언할 사람들이 줄로 서 있습니다. 예. 이제 약간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국방위에 왔던 군 장성들 그 복잡한 머릿속을 한번 보면 아직도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라고 국방부에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예. 뭔가 비밀을 까고 저항을 하면 항명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내란 동조 세력. 그렇죠.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어진 거고 그게 국방위에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항명파, 하나는 내란파로 내가 보이는데 이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렵죠. 근데 이런 걸 탄핵을 하고 이 이후에 수습이 정말로 조금 어떤 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이제 힘을 그때 빼야. 가서 표현의 자유를 얻는 거야 사람들이. 예.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데 오늘 윤석열 담화는 협박입니다. 니들 잘 들어 이런 거야. 하는 협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의 상당 부분은 자기만 살겠다는 이 구명 로비에 상당히 오염된 기사가 많다. 이게. 대통령이 저 살자고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침투하는 세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HID라고 하는 훈련된 인원을 갑자기 남쪽으로 돌려갖고 뭐 풀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군대를 풀어서 잘 안 풀리니까 그다음엔 거리에 있는 극우 세력들을 어떻게 좀 모아볼까 이러면서 생각이죠. 담화 내용에서 그 사람들 갖다 부추기는 얘기를 꺼내고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를 또다시 어지럽게 만들고 수렁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내란이에요. 이런 정도의 담화 내용이면. 근데도 언론은 또 뭐 버젓이 또 받았을 수밖에 근데 없는. 저는 지금 진짜 국가적인 비상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스스로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이 시국만큼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단독 싸움 때문에 그렇죠. 확인되지도 않고 예를 들면 모의를 던져주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걸 받아서 써서 난 단독했어, 특종했어. 기자협회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 것도 상 줍니다. 잘했다고 기자상을 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진짜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그놈의 단독 싸움을 왜 하지? 뉴스타파는 단독 안 붙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근데 거기는 모든 게 단독이에요. 내가 봐서. 지금까지 그렇죠. 이때 기자협회가 이럴 때 사실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 노조도 그렇고 단독 타이틀 뗍시다. 제가 이제 JTBC에 있었을 때 손석희 사장이 한번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슨 단독 보도합니다. 그거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 JTBC 다시 하잖아요.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오보도 하고 예. 심지어 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굴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난 단독했어. 단독에 취하다 예. 보면 한두 마디만 던져주던 예. 네 하고 덥죽 받아갖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비상시국에 언론도 좀 그런 자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구독자라든가 청취자라든가 독자들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유 그냥 미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이건 흔히 말하는 뭐라고 얘기하면 근본적 귀인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예. 대통령을 둘러싸고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음모를 갖다 꾸미고 제압할 실행 부대를 갖다가 선발하고 그 수많은 과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맨 위에 있는 인간이 미쳐서 그래 이렇게 되고 끝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복잡한 판단을 그냥 한 2주일 동안 그 얘기만 계속 들었더니 너무 아프다 머리가 그만두자 미친 거니까 예. 하면은 실제로는 사회 구조와 변동과 그 험악한 뒷 이면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언론에게 빨리 챙겨갖고 보도하라고 압박도 하셔야 되고 하는 이제 국민들이 계시는 거고 이 대통령의 그 요번에 담화문 해명문을 보면 막 지적할 게 천지거든요. MBC의 제목을 따자면 국민과 싸우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국민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건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건 이제 허위 합의 또는 허위 합의죠. 허위 합의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아무도 저와 싸우겠다고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대통령을 갖다 붙인다 말이야.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언론이 허점은 뭐고 오류가 뭐고 저기에서 거짓말은 뭐고 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담화문 앞에 꽉꽉꽉 세워줘야 되는데 담화문에 대한 어떤 경고 표지판을 안 세우고 담화문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써주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받아쓰기 언론 내지는 따옴표 언론 또는 또 일부에서는 또 슬그머니 이제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조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하이에나 언론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은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단독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언론이 존재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사건을 일일이 기록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뭐고 무엇을 밝혀야 되고 때로는 언론이 그 수사 그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 최순실 그 국정농단 특검 수사 때도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번 그때 당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수사팀장이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언론을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종범 뭐 수첩이랄지 여러 가지 특종 보도들 있잖아요. 그 윤석열 수사팀장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걸 특정 언론에 던져주고 큰 특종을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은 내가 언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검사로서 많이 해봤어. 그래갖고 흔히 말하면 검사들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예 주제까지 정해서 줍니다. 던져줘.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이번에 이제 뭐 특검이 된다든지 지금 아니 뭐 특수본에서 한다든지라고 하면 언론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던져줬을 때는 저희를 의심해야 되거든요. 왜 나한테 왜 던져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검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해체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소총으로 네. 축소되는 걸 막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검사 동일체, 검찰총장부터 막내 검사까지 우리는 하나,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이런 강한 생존 투쟁인데 이제는 사실은 좀 언론의 검찰의 폐해를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특히 가족 수사, 대통령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봤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이 잘못 끌려 들어가면 결국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엄이 포고령이 내려져 가지고 언론이 이제 기사도 검열받고 뭐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생각하면은 기사 통제받고 계엄령 기간 동안에 언론이 좀 시달리겠군. 근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5.16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성공하고 언론사에 제일 먼저 보낸 통고문은 잘라야 될 기자들 명단을 대충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알아서 좀 한번 해봐. 그다음에 언론사가 기자들을 갖다 다 쳐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만족했나 봐요. 그 다음에 나온 포고령은 이제 5.16인데 이거 6월달에 나온 포고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인의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이겠음. 앞으로는 잘하고 대신 언론 정화를 위한 입법이나 강제 정화법은 만들지 않겠음. 이렇게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잘랐으면 됐어.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쿠데타 5.16 쿠데타 이후에 1년 동안 체포돼서 기소된 기자가 960명이에요. 960명.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사연도 있겠지만 취재 보도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에 체포 기소된 사람은 140명. 기사만 갖고 따진다면 140명. 그 다음에 1964년 후 10년 동안 기자를 갖다가 폭행한 사건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사는 집 대문을 폭약으로 폭파하기도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97건. 그러니까 한 번 권력에게 굴종하기 시작하면은 쿠데타 기간 계엄령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양화가 구축되죠. 좋은 기자들부터 잘려 나가고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네.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당장 눈앞에서 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만 따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포고령 중에 언론 관련이 이례적으로 2개예요. 2개. 그렇잖아요.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가짜 뉴스 허위 선동 요거만 해도 되는데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그건 이제 예, 다른 점. 검열한다는 예.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그것도 상위 위에 있잖아요. 네. 의사는 5번째 있고 의사 관련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본인 생각은 야당과 언론, 나라를 하는 비판 언론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간첩 소굴이 됐어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걸로 보이죠. 네. 자, 뭐 오늘 얘기를 더 진행을 시킬래도 토요일 날 이 또 제2차 탄핵서 초안에 대한 네. 관심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막 격변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되겠죠. 어떨까요? 예, 분명히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미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탄핵을 당론으로 하자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네. 이미 단일한 팀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당으로 가고 분열로 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커지면 커질지 이거는 뭐 봉합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탄핵이 인용이 탄핵안이 의결이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충분히 낙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어쩌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역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 이건 말이 이상하네. 어떤 거 국민의힘과 이래서 문제야. 힘과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힘이고 시민의 힘이다. 예. 심지어 어떤 아들이 국민의힘 아버지한테까지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아주 호소하지 않습니까? 탄핵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런 압력은 아마 거의 모든 의원이 다 받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탄핵을 2시간 만에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거를 전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해냈어요. 계엄 한 6, 7번 겪은 셈인데 처음 봤어요. 헌법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을 일으켰는데 헌법에 그거 안 됩니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해갖고 물러났다는 거는 처음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계엄에 대한 사전 경고가 없었다면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 김용현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 하는 걸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발도 계속 들어오더라고. 근데 경찰에 가서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도 잘 돼요. 이거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근데 뭐냐면 제가 공직에 있는 인물 한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김용현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엄에 대한 계속 경고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담화가 딱 터졌을 때 순식간에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의 판단이 빨라졌고 이 감수성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행동이 즉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경고에 대한 어떤 백신을 여러 차례 맞아왔다는 거, 이것도 마음의 대비는 돼 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준비해도 저렇게 못 나와요. 예. 그런데 즉각 나오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이 이번에 쿠데타로 무너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력 있고 회복력이 있는 이런 어떤 힘이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이건 내란 세력들도 이 정도 예상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일단 토요일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도 언론에게 뭐 당부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또 대세가 기우니까 또 모두가 또 달려서 물어뜯고 뭐 열심히 물어뜯고 쓰려고 있는데 한번 저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계엄 얘기 꺼냈을 때 예. 저도 뭐 에이 설마 예. 이렇게 하면서 에이 설마 하는 거랑 언론이 그걸 기사로 썼을 때는 이 톤이 완전히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엄령 괴담이라는 거를 타이틀을 붙여갖고 그렇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특수정 언론들은 거의 그걸 엄청나게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전 그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TV조선 앵커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아예 민주당이 계엄령이라는 괴담으로 허위 선동을 한다고 브리핑까지 입장을 했습니다. 했지. 브리핑까지. 저는 그분 평생 그 영상은 따라다닐 것 같아요. 예. 물론 자신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뭐 그분이 했겠지만 그거를 언론에서 받아서 뉴스로 내보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사과를 일부 언론이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기사가 되면 기자의 생각이 기사로 나오면 이건 더 이상 나의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라는구나, 독자나 시청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사 한 줄 한 줄 쓸 때 역사를 당연히 이 현장을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의심하고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지금 평소보다 데스킹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뭐 드는 생각은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탄핵 소추를 놓고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제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커지거나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내놓는 게 질서와 치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을 내놓습니다.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안이 불안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를 불안하고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 거는 내란을 획책한 사람들이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치안이 어지러워지면 안 돼, 사회가 불안해지면 안 돼, 질서를 지켜야 돼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뭐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뭘 갖다 퇴보시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갖다가 그런 관점에서 사회와 변동과 미래를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질서 잘 지켜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거나 세상을 보는 프레임에서 갇혀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마 이 알릴레오 구독자들한테는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정대 의원님, 봉 기자. 저 끝으로 그 말씀.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대통령이 저런 망상에 빠진 것도 유튜브 때문이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나 국회로 가니까 시민들 모여달라고 한 것도 유튜브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이해하는 창이 플랫폼이 완전히 바뀐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유튜브가 지금 사실 저희 딸도 너무 많이 봐서 학생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걱정도 많이 합니다만 특히 저희 같은 전파를 갖지 못하고 이런 군소 매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마운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잘못하면 거기 엄청난 음모론이나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점 이번에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외국 기자들한테나 저희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특히 일본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술과 유튜브 때문에 망상에 빠져서 벌인 쿠데타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 내란의 정의인데 이 말을 차마 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술 좀 줄여야겠네. 예, 아무튼 알고리즘에 의해서 항상 버블에 갇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두루두루 살피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도 미디어 알릴로를 열심히 구독하시면서 키워 나가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김정대 의원님, 봉지욱 기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